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그 이름의 특성에 대해서 식별성과 구별성, 그 다음에 지시성, 함의성, 지속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서 그 이름의 언어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래서 광고의 어떤 주체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능, 이미지 구축 기능이 있다. 제품 서비스의 인지를 위해서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서 브랜드 네임이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네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사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내 이름, 그 다음에 자녀 이름 이렇게 보면 그 이름별로 남자 이름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돌림자가 있지요. 학렬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학렬 이름을 보면 너 나하고 같은 성씨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형제 이름. 그러면 이제 그 촌수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내가 뭐 형뻘이네, 아니 내가 뭐 아저씨 뻘이네, 뭐 내가 할아버지 뻘이네, 뭐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그 기업도 이렇게 이름에 계층적인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브랜드 물론 그룹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가 같은 경우도 있죠. 회사가 크지 않고 적을 때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와 삼성 예를 들면 그룹 브랜드는 뭐 현대, 삼성 이렇게 돼 있고 기업 브랜드는 그 각각의 이제 산업별로 뭐 현대조선,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그 산업별로 그 또 이름이 또 돼 있죠. 브랜드가 다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브랜드는 뭐 삼성전자에 뭐 갤럭시면 뭐 갤럭시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현대 자동차의 뭐 승용차 부분은 뭐 현대 승용차는 또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따지면 뭐 다시다가 있을 건데 뭐 소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는 하나의 개별 브랜드고 공동 브랜드로서는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총칭해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확장 브랜드라는 게 또 있어요. 확장 브랜드는 브랜드 수식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동차 예를 들면 뭐 소나타가 있으면 NF 소나타 또 무슨 뭐 소나타 뭐 2.0, 뭐 소나타 3.0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나타에 뭐 몇 년도씩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그 전화기도 보면 갤럭시 지금은 뭐 22까지 나왔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장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단순히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브랜드, 뭐 공동 브랜드, 개별 물론 그 용어상의 차이는 뭐 패밀리 브랜드랄지 뭐 여러 가지 약간 그 부르는 명칭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그가 이름이 스펙트럼적인 구조, 미국 상표법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명칭이 있고 서술적, 암시적, 뭐 임의적, 조어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하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서술적인 분류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갈아 만든 배를 갈아서 만든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거를 이제 갈아 만든 배. 그다음에 이제 뭐 새우깡, 새우를 뭐 기름에 넣고 뭐 튀긴 과장가 보나 이렇게 이걸 이름 들으면 나름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술적으로 풀어 쓴 거를 서술적인 브랜드 네임이라고 그러고 암시적으로 하는 거는 에쿠스가 로마 개선 장군의 이름을 뭐 에쿠스라고 개선 장군이 타던 뭐 말을 이름을 뭐 에쿠스라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 자동차 승용차 부분에
최상급 자동차를 지금 에쿠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줬죠. 그다음에 꽃을 든 남자. 그러면 지금 이 꽃을 든 남자가 뭐 화장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꽃을 든 남자 하면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암시를 할 수 있는, 예뻐지라고 뭐 했구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이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야, 갤럭시가 뭐야? 갤럭시가 왜 전화기지? 처음에 갤럭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갤럭시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은하수, 뭐 기라성 같은 뭐 이런 아무튼 높고 고귀하고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이 명칭을 전화기에다 갖다가 붙였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에다. 그러니까 갤럭시 전화기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임의적으로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메로는 음악 다운받는 그런 거고, 소울 뭐 자동차 이름이 또 소울인데 이게 왜 소울일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하우젠, 트롬, 지펠, 이것도 차후에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사례가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술적이고 암시적이고 임의적이고 주어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류를 할 수 있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의 유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지명을 따거나 사람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뭐 이니셜을 하거나 뭐 고요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을 따서 할 때는 서울우유랄지 보성녹차랄지, 우리 지금 홍성한우라고 쓰기는 썼는데 홍성한우보다는 횡성한우를 또 더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우리 홍성한우가 브랜드 네임에서 진 거죠. 횡성에 비해서. 그러면 뭐야? 그만큼 홍보나 광고, 즉 마케팅을 덜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인명은 황성주 생식, 뭐 이명래 고약. 그다음에 이제 또 이니셜로는 뭐 KBS, MBC 뭐 이런 게 있고, 고유어로는 뭐 쌈지, 도우미, 도우미를 뭐 고유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옹골진 뭐 이런 것도 지금 브랜드 네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 먹는 하마, 그다음에 뭐 미녀는 뭐 석류를 좋아해, 이런 동물명이나 뭐 식물명을 써서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자 활명수, 응?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뭐 물이다, 활명수, 설화수, 정로환. 정로환도 여러분들이 아마 뭐라 그럴까, 왜 정로환이라고 했는지도 찾아보면 좀 재밌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뭐 2080 치약, 20대로부터 뭐 80대까지 뭐 쓰는 치약, 뭐 2% 부족한, 뭐 비타 50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조공법과 원료, 즉 쌀로 만든 과자, 딸기 과즙, 딸기 과즙. 그다음에 이제 조어로서는 뭐 자이, 더샵 이렇게 있는데, 자이 아파트라는 걸 써놓고 저렇게 뭐 XI를 써놨는데, 저거를 누가 자이라고 읽겠느냐. 그런데 저렇게 쓰고 자이라고 읽도록 많은 홍보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름을 저렇게 지었다는 건데, 나름의 어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하나하나를 또 뒤에 사례를 분석하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브랜드 지타라는 책을 통해서 뭐 나오는 거는 거기서 그때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이제 절차인데요. 일단은 기획 단계, 분석 단계, 제작 단계, 검토 및 평가 단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름을 하자 이렇게 하는 확정 단계, 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데, 단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 네이밍 프로세스의 기획 단계는 일단 이 네이밍을 하는 목표, 왜 이걸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배경하에서 이걸 하느냐 하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네이밍에 어떤 그 실무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케팅 책임자도 있고, 이 상품을 기획한 기획자나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팀을 구성을 해야만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야, 나는 이 상품을 기획할 때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기획을 했고 개발을 했는데, 마케팅 실무자는 어디로? 어디 저 노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상품을 갖고 가면 전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그러면 요새 뭐 MZ 세대는 대부분 그 영어화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갖고 가는 상품 이름을 그런 영어화된 이름을 갖고 가면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케팅 책임자와 상품 기획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야, 이 상품은 이렇게 기획돼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밍 이름을 짓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 단계? 기획 단계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임이 있었다면 그거를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 상품일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후발자로서 따라가는 입장이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 자체 내에서 이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이 브랜드 저 짓다라는 책도 브랜드 버버리스트라는 직업이 새로 생길 만큼 이름을 짓는데, 우리 사람 이름도 장명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철학관 해가지고 뭐 있는데, 그렇듯이 이 기업의 이름이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의 이름을 짓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전문가들도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홍성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기간이나 예산은 얼마를 드릴 것이냐, 그런 것도 다 이제 이 뭐야 브랜드 네이밍하는 기획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 첫 번째로서 분석을 하려면 뭐를 분석을 할 것이냐, 뭐를 분석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만든 우리 회사가 도대체 이 제품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써야 되는 소비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제품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가 어디고 또 경쟁사의 제품은 뭔지, 시장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저 자사, 컴퍼니, 소비자, 컨슈머, 경쟁사, 컴페티터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 뭐야 단어에 그 C로 시작하는 거를 모아서 뭐 3C와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사 및 제품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 물리적인 측면으로서, 그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제품의 특징이 뭔지, 그다음에 타사 제품과 아니면 우리 기존의 제품의 어떤 그 새로 나온 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어떤 비교의, 무엇을 또 강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자 이제 시제품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소비자의 의견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자사 어떤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을 파악을 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를 파악을 하겠죠. 소비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의 분석을 하려면 최근 소비 성향, 음, 음, 최근 소비 성향이 뭐냐?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이 브랜드 관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이 뭐야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죠. 그래서 공급이 되면 뭐 냉장고고 세탁기고 만들면 만들어 족족 뭐 대부분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사. 특별한 제품이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해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버전이 바뀌는 거죠.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소비 성향, 그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가 금방금방 바뀌어. 야, 뭐 새로운 거 나왔다는데 좋은 제품이라는데 이게 이거보다 좋다는데 그리고 그 정보의 교환이 빨라졌어. 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금방금방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뭐 이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뭐라고 할까 특징을 금방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최근 소비자들의 성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간다. 그래서 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별로 그렇게 그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제한자. 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기와 엄마가 있을 때는 아기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영향력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한 살, 두 살일 때는 엄마가 물건을 사죠. 또 대부분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부인이 또 대부분 뭐 삽니다. 근데 큰 거를 결정할 때는 뭐 이제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뭐 의사 결정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 그 어린이와 엄마가 가면 이제 이 영향력 행사자가 이제 어린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울어버려. 그러면 별 수 없이 이제 엄마가 사주는 경우. 이래서 이 구매의 영향력 행사자가 누구냐. 그 구매 의사를 하는 그 결정자가 누구냐. 음? 이거를 또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와 사용자, 즉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아기가 사용할 거지만 엄마가 물건을 사고 또 부부가 사용할 거지만 주로 선택은 또 결정은 또 여자가 하는 경우 물론 또 뭐 남자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거를 또 소비자의 특성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4학년쯤 되면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또 그런 과목이 있어요. 소비자 행동론. 또 이 소비자 행동론을 보면 이 마케팅과 브랜드가 다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또 그때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러 왔는데 내가 그 시장 조사를 했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물건 비교 견적도 해보고 뭐 다 해가지고 물건을 사러 왔어. 사러 왔는데 종업원이 이게 영 뭐야? 뭐 아무튼 찌끄린 얼굴이나 아니면 뭐 아니면 또 가게에 왔는데 가게가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뭐 다른 상품을 사든지 뭐 이런 경우도 극단적인 예지만 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비자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나 통상 소비자들이 음식을 살 때는 뭐 집에 있는 그 식재료를 살 때는 뭐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퇴근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시장 봐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할 때, 그러니까 퇴근할 때 퇴근하는 길목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욕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거. 소비의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내 거, 우리 회사 거, 그다음에 우리 회사, 그다음에 소비자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경쟁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의 어떤 제품이나 그 경쟁 회사도 분석을 해서 내 제품과 비교를 해보는 필요하다면 수합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
뭐 이런 단계가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오면, 이제 소비자에게 형성된 경쟁사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도 있고 또 뭐 1등 회사와 2등 회사가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2등입니다 하는 뭐 그런 그 광고도 있어요. 우리는 2등입니다. 아예 1등을 뭐 쫓아가지 않겠고 우리는 2등이다. 그래서 1등보다는 뭐다? 제품이나 뭐 성능이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가격은 조금 싸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2등이지만 뭐 그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뭐 크게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내구성이나 뭐 위험성은 전혀, 내구성도 좋고 위험성도 없고 가격만 약간 우리가 쌀 뿐이다. 우리는 2등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비자에게 형성된 경쟁사의 이미지를 최대한 거짓말로 안 보태고 진실되게 나 2등이다. 그렇지만 우리 제품 결코 1등 제품과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굳이 2등하고 뭐 3등이라는 거를 뭐 나타내지 않고 우리는 뭐 최고를 달리고 뭐 우리 상품이 최고입니다. 이래 해봐야 소비자들이 안 믿을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나는 2등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경쟁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특성을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경우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 제품의 어떤 네이밍의 경향도 한번 봐서 저 제품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구나 하는 거를 좀 보고 배워가지고 벤치마킹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제품에도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광고 전략도 뭐 비슷하게 광고를 하게 되면 뭔가 의미가 없고 차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광고를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유통망이나 목표 소비자를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자와 뭔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 네 번째로서, 이제 그렇다면 자, 우리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그다음에 경쟁사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시장은 어떠느냐? 그 시장의 어떤 대체적으로 내 거 제품과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소비자의 특성, 경쟁사의 어떤 제품, 이 3C죠. 요거를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시장의 특성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자, 이제 소비자의 어떤 신분, 연령, 소득 수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뭐 홍성이라는 도시, 아니면 서울이라는 대도시,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니면 뭐 미국이라는 국가, 어디에 이 상품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신분이나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 다소 틀리겠죠. 나는 구멍가게, 조그마한 가게를 할 거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주택인 독립 단독주택인 부촌 옆에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 부자들만 사는 곳에서 가면 거기에 앞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냈다. 그러면 부자들이 그 구멍가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죠. 대부분 차로 뭐 대형마트에 가서 뭐 사거나 아니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배달을 시키겠죠. 그래서 내 제품의 어떤 소비자들의 신분이나 연령이나 소득 수준, 그다음에 지역이 방금 설명했지만 뭐 아파트냐,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냐, 도시도 뭐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도농복합도시냐, 뭐 농촌이냐, 어촌이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틈새 시장, 조그마한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장 세분화 전략, 즉 여러분들이 아마 마케팅 시간에 뭐 STP를 배웠을 겁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타겟 고객을 정한 다음에 포지셔닝을 정해주는 그런 STP 전략을 배웠을 건데, 거기서 나오는 시장의 어떤 세분화입니다. 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동기와 목적, 구매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예를 들면 뭐 그 생수를 판다 그러면 통상 지금 생수를 가정에서 사면 그 뭐 주먹만한 거 5리터 뭐 10리터인가 5리터짜리 이거 뭐 하나 아니 그 하나씩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여섯 개들이 아니면 뭐 10개들이 이렇게 사고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뭐 이렇게 여섯 개들이 큰 뭐 2리터짜리 뭐 10개, 20개 이렇게 사갖고 하는 이런 구매 방법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봐야 내가 어떤 상품을 내가 내놓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쭉 해보면 이제는 이제 계속 그 자료 수집만 하고 분석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네이밍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컨셉과 키워드를 그렇게 많은 뭐 우리 시장과 우리 뭐 어떤 시장의 특성과 내 거 제품과 특성, 상대방의 제품과 특성, 소비자의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거를 쭉 뽑아서 이제 단어화 시키는 거죠. 단어화 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거기에서 핵심되는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작 단계죠. 그래서 컨셉, 분석된 결과 이렇게 아까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그런 특성을 분석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호의적이거나 강력한 어떤 가치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자 강력한 가치가 뭐냐?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 바람직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제품이 인간 생활에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대상이나 성질을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뭐를 찾아라? 컨셉이나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런 컨셉이나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물론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분석해온 거를 가지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한 아니면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그 팀이 정한 어떤 포지셔닝에 합당한 용어를 골라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기 기저귀를 한다 그러면 아기 기저귀는 아기가 그 기저귀를 차고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뭐 섰다,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정신이 없죠. 이 활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을 보면 흡수가 잘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뭐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기 기저귀 하면 일단 흡수력과 활동성이 좀 핵심과 이 컨셉과 키워드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럼 요러한 후보 단어군을 이제 막 쭉 선정을 합니다. 이 후보 단어군에는 단순히 저렇게 뭐 한글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일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로마어도 있고 다양한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단어군을 선정을 해서 음성적인 요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커피를 할 때 뭐 된소리, 강한 소리, 뭐 첫음절, 중간음절, 뭐 끝음절 이렇게 나오는 음성적인 요소도 있고요. 의미도 있죠. 뭐 비둘기하면 뭐 평화 뭐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런 의미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눈으로 딱 봤을 때 아유 저 왜 이렇게 촌스럽니
이런 정도의 표현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성적인 요소나 뭐 어떤 시각적인 요소, 의미적인 요소들이 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죠.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생산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는 브랜드와 마케팅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을 브랜드화된 이거를 어떤 마케팅을 거쳐서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냐 하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은 법률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분쟁 요소들이 그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관점을 또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제작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또 소비자들에게 필요하면 면접 조사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밍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서 확정을 져가지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 평가에서 마케팅적인 평가는 이건 마케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경쟁 제품의 이름과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기억하기 좋아야 되고 표현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름에 브랜드 네임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그와 같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평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법률적인 평가. 이게 이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써버리면 내가 아주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이 참 뭐라 그럴까 곤란하죠. 그래서 특허법에 의해서 상표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브랜드 집다라는 규제를 이용해서 다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3교시에는 브랜드 집다에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 3교시는 그 브랜드 집다라는 것을 일단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대치를 하면서 브랜드 관리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